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유진영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의 4대 보고서, 자본 변동표를 제외한 4대 보고서를 알아봤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본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재무 비율이라는 걸 좀 자세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1강이나 2강에서 재무 상태표를 공부를 할 때 재무 비율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그 비율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재 가치 분석의 시작. 재무 비율입니다. 자, 먼저 재무 비율이 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재무 비율이 이제 재무 비율도 있지만 주가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PER, 퍼라든지 PBR 이라든지 뭐 PCR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재 가치가 뭔지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 볼 거고요. 그리고 투자의 대가들은 보통 내재 가치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이란 무엇인가? 재무 비율은 다음에 세 가지로,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자, 건강 상태 제가 계속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뭐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 병원을 갔을 때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서 나온 제 몸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였죠.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몸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걸 쭉 풀었었다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재무 비율이 쓰입니다. 자, 수익성. 기업의 수익성.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를 나타내겠죠. 말뜻 그대로입니다. 자, 안정성.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안전하며 건실한가? 이게 적어도 기업이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죠. 우리 절대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성장성. 자, 매출액이나 자산은 잘 늘어나고 있는가? 자,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대신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을 우리는 발굴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성.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인데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활동성. 기업이 지금 100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 얼마나 효율적으로 200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뭐 무턱대고 여기에 50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200을 만드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냥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불리는 게 가장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활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두 계정 과목을 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한 도구가 재무 비율입니다. 제가 이제 재무 상태표 설명을 드릴 때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였죠. 그거는 뭐 재무 상태표를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재무 비율의 장점은 계산이 상당히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금 이제 해당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으며 얼마나 안전한지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산업군의 경쟁사와 분석에 용이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재무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 A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인 B가 있습니다. 이 기업 안에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가 100이 되고 얘도 10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이즈가 좀 다른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면 시장 지배력 자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좀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당연히 A가 높겠죠. 대기업이고 시장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재무 비율이 상당히 용이하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업을 사는 것과 같은 행위, 가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주죠. 우리는 기업의 주인입니다. 제가 방송 첫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CEO, 대표이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CEO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CEO는 우리의 부를 늘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을 사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망하지 않는 기업을 발굴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이런 기업을 발굴해낼 때는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이론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뭐냐? 자, 이 기업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미래 현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당겨볼게요. 자,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일정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당겼을 때 그게 주가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개념이고 이게 보통 시장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선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즉 미래 현금 흐름이 쭉 우상향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는 수익성 지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성에 대한 건데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50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200으로 만든다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활동성도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가. 자, 꾸준히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뭐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거나 하면은 우리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이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재무 비율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ROE, ROI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정성입니다. 자,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뭐로 나타날까요? 보통 이제 부채, 우리가 부채라고 한다면 흔히 타인 자본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유식한 말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부채가 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얼마나 있느냐? 자, 여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한테 빌려와서 소유하게 됐는지 아니면 순전히 내 돈으로 소유하게 됐는지 자산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서 빌려와서 자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채 타인 자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부채 비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비율이죠. 자,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자, 아까 부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인 자본이죠. 순전히 내 거 대비 남의 게 얼마나 있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실 기업이거나 혹은 위험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기업이다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기업의 업황이 쭉 꺾이게 되면 쉽게 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도 혹은 이제 업황이 계속해서 꺾이는 시즌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따라서 200%가 아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180%로 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맛에 맞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부채 비율이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 설명드렸던 재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은 사업을 발견을 했어요. 사업 아이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투자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부득이 빌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빌려도 되죠. 확신만 있다면. 다만 리스크는 올라간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성장주는 보통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뭐 이제 IBM 같은 경우에도 워런 버핏이 손절을 하면서 나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성장주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좋아합니다. 보통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없어도 레버리지가 없어도 수익이 계속해서 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부채 비율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 추이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등락폭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40% 정도, 최고로 많이 보유할 때가 40%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추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크게 보면은. 자, 물론 반도체 자체가 이제 고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반도체는 아직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즌 자체가,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는 시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채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은, 한 180% 이하네? 괜찮은 기업이구나 라는 정도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정성, 다음 걸 알아볼게요. 유동 비율입니다. 앞에 유동이 들어갔네요. 제가 재무상태표 강의를 할 때 유동이 들어가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앞에 유동이 붙는다고 했는데, 자,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입니다. 내가 지금 현금화를 했을 때 유동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자, 단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 미만일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딱 100이 나왔습니다. 여기 100 곱하기 100이 없다면 딱 1이 되겠죠. 라는 건 내가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모두를 다 팔았을 때 간신히 유동부채를 다 갚고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안전한 기업일까요? 아니죠. 상당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계속 존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계의 대원칙이 있는데,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업은 쭉 존속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 존속이 가능하지 않겠죠. 따라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100% 이상인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이상을 봅니다. 근데 너무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요새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동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뭘 분석을 해야 하냐?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상환 능력이 점점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유동 비율이 낮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동 비율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유동 비율이 너무 높아도 기업의 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좀 애매하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 좋네요. 왜 그러냐? 제가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써서 이제 레버리지 상태로 영업이익이 쭉 증가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장,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유동자산이 만약에 많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유동자산이 많습니다. 지금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은 갇혀있는 겁니다. 그쵸? 유동부채는 낮은데 유동자산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따라서 일부 현금화를 해서 더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든지, 혹은
뭐 이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묶여 있다.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인 기업은 은행 이자도 못 받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너무 높은 기업 말고 한 100보다는 당연히 높아야겠지만 적어도 한 150% 정도 이상인 기업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동비율 예시 삼성전자입니다. 자, 몇 안 되는 제 기준을 충족하는 삼성전자인데, 자, 제일 높을 때가 거의 240%에 가깝죠. 자, 굉장한 유동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유동자산이 많죠. 유동자산 안에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좌자산이라 그래서 예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어떤 채권이라든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유동 비율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라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이제 유동 비율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좌 비율. 안정성의 세 번째인데 당좌 비율입니다. 자, 유동 비율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앞에만 당좌 자산으로 바뀌었는데 당좌 자산은 초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유동자산은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가 안 나왔나요? 얘가 안 나왔네요.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빼다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증권들 그냥 바로 갖다 팔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 미만일 경우 갑자기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할 지급일이 도래를 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정말 많은 양의 부채를 당장 내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지급일이 내일까지 왔어요. 내일로 왔어요. 그러면은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좀 애매하죠. 이거 이제 빚을 못 갚으면 안 되는데 따라서 당좌자산을 바로 현금화 해가지고 빚을 갚아버립니다. 다음날에. 따라서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적 이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당좌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동비율과의 차이는 뭐냐?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내가 팔 수 있는 자산,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죠. 재고자산의 영향을 근데 당좌 비율은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평가손실에 대한 영향을 배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고 재고평가가 어려운 업종에 용이하다. 보통 서비스나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를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당좌 비율이 그 유동 비율보단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당좌 비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을 때가 한 198% 정도 되죠. 굉장히 우량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닌데 쭉 보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이 기업은 돈을 계속 벌고 있으며 빚은 계속 줄고 있다. 줄고 있다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도 추이를 보여드렸는데 거의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보다 조금 낮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 평가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최대 150 최저 13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좀 높은 수치예요.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동 비율과의 좀 괴리가 적은 기업을 좀 발굴하시는데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안정성
비율 중 이자 보상 배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개념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이자 비용 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이 이자 보상 배율인데 기업의 영업 능력과 이자 비용을 비교하여 회사의 적정 차입금을 검토하고 이자 지불 능력을 검토하는 지표다. 말은 어려운데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영업이익을 100억을 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번 이 해에 100억만큼 은행에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되겠죠. 100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거는 지워도 되기 때문에 1로 보겠습니다. 자, 1이 되겠죠. 이 1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번 영업이익 전부를 은행 이자로만, 그냥 이자로만 날려먹었다. 따라서 돈을 한 푼도 걸지 못했다가 됩니다. 따라서 안정성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업을 지속할 때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의 몇 배를 벌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배라고는 적어놨는데 3배는 조금 낮은 수치가 아닌가. 정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자 보상 배율은 적어도 7 이상은 되어야 재무 구조가 조금 확실히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영업 관련 현금 흐름과 함께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은행에 물론 계속 돈을 갚지 못하면은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대물로 변제가 가능하지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이자 비용은 보통 현금으로 우리가 지불을 하죠. 뭐 은행에 이자 낼 때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관련 현금 흐름과 함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면 이자 보상 배율이 조금 낮아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이제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정도로 이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치환을 한다라고 하죠, 보통. 이게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입니다. 자,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대부분 다뤘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중에 원가를 제외한 이게 이제 얼마나 있느냐가 되겠죠. 순수 이제 원가를 제외한 매출이 얼마 정도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원가를 최소화하고 매출은 극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따라서 원가 관리가 충실히 되었느냐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에는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재료비가 있겠고요. 생산부서의 인건비가 있는데, 자, 생산부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예시를 들었는데, 가령 삼성전자가 있으면, 자, 공장이 있고 본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본사에서 나온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판관비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본사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본사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매출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매출 원가를 관리함으로써 매출 총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 매출 원가를 관리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 하방 기업, 우리한테 어떤 이제 원재료라든지 이런 걸 납품하는 기업에 이해하기 쉽도록 속된 말로 갑질을 잘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매출이 요만큼 준다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도 될까요? 이거는 분기가 이제 좀 안 좋은 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지나가는 이제 한 해 지나가는 이치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를 확 낮춰버리면 여기서 이 정도로 선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EO가 정말 원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것도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총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얼마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되겠죠. 자,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생산활동입니다. 붕어빵을 예전에 예시로 들어드렸죠. 붕어빵을 1,000원 파는데 뭐 밀가루나 이런 걸 구매하는데 500원을 썼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내용이지 본사에서 뭔가 마케팅, 붕어빵을 잘 팔기 위해서 뭐 TV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전단지를 배포하든. 그거에 대한 모든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 나오죠. 연구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 영업이나 관리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증가 원인은 꼭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인력 감축이라든지 혹은 연구개발의 축소 혹은 마케팅 비용의 축소가 된다면 그냥 일회성 비용, 제가 이제 옛날에 설명을 드렸죠. 외화 환산 손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환율의 차이 때문에 갑자기 이제 손익이 쭉 올라가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기순이익률입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에서 우리 회사가 정말 이제 세금까지 다 내고 난 이후에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당기순이익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주들에게 얼마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제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가 되겠죠. 자,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만요. 이건 제외한다고 볼게요. 자산, 자본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소유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우리의 부가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주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의 비율이다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 외적인 수익. 뭐 우리가 붕어빵만 팔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수익과 비용, 또 우리가 이제 붕어빵 기계를 조금 팔았어요. 그것에 대한 처분 이익도 발생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외화환산 손익 등이 당기순이익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 이자 비용 같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본을 늘리는 이제 거잖아요. 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을 늘려주기 때문에 주주의 부가 올라가고 그건 주가로서 반영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EPS라는 개념이 있는데 발행 주식 수와 이제 총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눴을 때 한 주당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한 주당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쭉 올라가게 되겠죠. 다만 제한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추이가 꺾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만연해 있으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쭉 증가를 하더라도 주가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수익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 ROE,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인데 식은 좀 무시해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투자한 1원당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나타낸다. 투자한 1원당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자, 기업이 고유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보여준다. 타인 자본은 제외. 자, 계속해서 이 표를 그리는데 정말 중요하죠. 자, 요것만 운용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레버리지는 무시한다. 얼마나 그냥 내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 두평분해라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두평분해가 있는데,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총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 분의 매출이 되겠고요. 재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이 됩니다. 자, 이제 산수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곱하기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 지워져서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ROE가 산출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반영이 된 게 ROE라고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ROE가 높아진다라고 할 때 어떤 지표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고요. 수익성은 좀 그저 그런데 효율성이 개선된 걸 수도 있고요. 또 안정성이 올라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OE가 증가한다면 왜 증가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개념보다는 이 식보다는 이 두평 분해를 통해서 어떤 게 ROE에 반영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자산이익률입니다. ROE라는 조금 다른 이제 ROA인데 RO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쿼티의 E입니다. 자기 자본의 E인데 얘 A 같은 경우에는 에셋, 총 자산에 대한 개념이겠죠. 아까는 투자액 1원 대비였는데 얘는 총 투자액을 통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지표입니다. ROE보다는 조금 직관적이겠죠. 자, 타인 자본까지 포함되어 있다. RO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 자본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ROA 같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까지 모두 반영한다. 자, 그래서 투자 적정성을 검토할 때 용이하다. 자, 투자 적정성. 제가 말씀드렸죠. 타인 자본이 있다면 재무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 ROA가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꼭 ROE와 같이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자, 기업은 유형자산, 토지,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든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 이익을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자, 이게 아니죠.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 자산에 이거 두 개가 부채와 자기 자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중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 여러분들 집을 보유하신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이 투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는 영업활동을 위한 유형자산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를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ROA를 좀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땐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이제 계산을 다시 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성 지표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활동성 지표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